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입니다. 화수목금 4일 동안은 낮 2시, 월요일만 오전 11시. 이제 적응 좀 할 때 되셨는데 아직도 안 돼요?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신 670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팬가입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자, 이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물이 뭔지 알려가지 마세요. 언제나처럼 추천 추천 억수를 받는 방송 1위 떴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그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를 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더라?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나오고, 조금 지나면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나오고, 좀 이따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뜨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요. 가만있어 보자.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오늘도 고민했어요. 그냥 월요일 방송은 접을까. 월요일날 이렇게 시청하시기 참 힘들다는데, 꼭 내가 월요일 방송을 해야 되나. 그냥 월요일 방송은 하루 접고 화요일날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월요일날 방송이 없으면 죽어 넘어가는 신용을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은 얘기할 게 좀 많아서 1시보다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네. 추천해주신 750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천 안 하신 님들 누구실까나? 네. 그래요. 안 힘들어요? 오전 11시에 방송 보기 힘들다며. 그래서 저기 방송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방송 안 할라 그랬지. 안 힘든가 봐요? 근데 왜 우리 신랑한테 자꾸 힘들다 그래? 누구야? 우리 신랑한테 월요일날 오전 11시 방송이 시청하기 힘들다고 꼰지는 거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 내가 하여튼 3족을 블랙 걸 거야. 그래요. 제가 이제 토요일날은 우리 조카네, 그 부대 개방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야,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초콜릿으로는 강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후원 스티커로는 1000명방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1000명방 교체를 못해가지고 방송이 갑자기 생방송 끝나고 방폭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목요일날 저한테 1000명방 그거 어떻게 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론 1000명방을 만들려면 스티커가 36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못할 수도 있어요. 500명방으로 가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의 별풍선으로는 망치부인의 방송 제작비, 그리고 소송 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수상한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랑 통하는 거 알지? 제가 이제, 토요일날 조카 군대에 부대 개방 행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우선 이제 그 부대 개방 행사를 하기 전에 그 부대에서 찬조금을 낼 사람들은 내라 이런 안내문이 왔었나봐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깜빡 잊고 그걸 안 한 거야. 깜빡 잊고 그 부대 참조금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가면서 우리 이제 신랑이랑 나랑 우리 동생이랑 이제 가는데 동생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보냈을 걸. 그랬더니만 우리 신랑이 펄펄 뛰는 거야. 그런 찬조금을 거두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찬조금을 걷는다는 건 사실 찬조금을 못 내는 부모들한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 자기 자식이 혹시 내가 돈을 못 내서 우리 자식이 부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할 거 아니냐. 찬조금을 거두면 안 된다. 줘도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 촌지를 안 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내 자식만 잘 봐달라고 내주는 촌지 때문에 선생님들이 버릇이 나빠지고 그러면 촌지 안 갖고 온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막장 선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촌지를 안 주는 것처럼 부대에서도 이 찬조금 그거 촌지일 수 있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어저께는 그제 토요일인가? 토요일 밤이었나 보다. 토요일 밤에 웬 오사마 하짐이라는 나 IS인 줄 알았어. 오사마 하짐이라는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로? 예, 그래서 No, I don't. 딱 그랬죠. No, I can't. 딱 보냈어. 그때 얘가 한국말로 너는 뭐래더라? 너는 곧 국가에 가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What? 그랬더니 거봐,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 이 자식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IS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나 영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뭐라 흉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냐? 대화가 이 폰이었나? 그리고 이제 이 오사마 하짐 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하잠인가? 오사마 해잠인가?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그래요. 얘가 그러는 거야. 한국이 어떠냐 이래. 그래서 한국은 좋지. 그랬더니 자기가 텔레비를 보니까 TV를 통해서 본 한국은 너무 잘 살더라. 그러면서 한국에 일자리가 많은지를 묻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내가 뭐라 했더라? 맨 처음에 얘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 이름이 뭐니? 내가 아임 망치 부인 그랬지. 그랬더니 하여튼 뭐 만나서 반갑대 망치 부인. 그리고 자기는 오사마래. 그래 나도 너 만나서 반가워. 그러면서 나는 아프리카 TV에서 그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너 뭐하니? 그랬더니 지는 영어를 공부하는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대.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야. 그때만 이제 얘가 자기는 이제 한국에 올 거래.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막 그렇대. 그러면서 자기는 새로운 삶을 찾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대. 그래서 잘 생각했다 그랬지. 그러면서 여기 사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서울 사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나 서울 산다. 그랬더니 멋있다 그러면서 거기 사는 게 어떠니?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나한테는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은 매우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한 곳이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묻고 싶은 건 서울의 물가래. 내가 그랬지. 물가 비싸. 물가는 매우 비싸. 저기 뉴욕이랑 똑같아. 그랬더니만 와 그러면서 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여기 서울에 오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냐는 거야. 내가 그랬지. 한국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게 젊은 애들의 청년 실업 문제야. 그랬더니만 얘가 자기는 그렇게 좋은 큰 대단한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간단한 걸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 너무 어려운 거다.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젊은 애들이 그 일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 대부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진짜 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그리고 굉장히 월 임금도 낮다. 했더니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하니? 그래서 매우 비참하지. 비참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물어봤지.
니네 나라가 어디냐? 네 국적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라면 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너 어디 사냐 했더니 지네 모로코 산대. 그래갖고 그럼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한국은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다. 여행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친절하다. 그랬더니 얘가 막 신경질 내는 거야. 한국은 무슨 인종차별주의냐고 막 그래. 근데 정직하게 내가 얘기하는 건데, 한국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이 기업하는 오너들이 사실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이런 문제들도 꽤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래서 나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으로 하는, 코멘트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만 이제 얘가 막 신경질을 나한테 계속 냈어. 그러면서 한국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못된 기업 오너들이 돈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못 살게 군다. 그랬더니만 이제 얘가 막 신경질을 막 냈는데 내가 쭉 가서 그랬어. 그렇지만 한국에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되게 못된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이고 못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많다. 내가 너한테 이런 내용을 안 해주고 네가 무작정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놀랬겠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국에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도전해라. 도전하고 그리고 그 한국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자세히 알고 오고 와서 제대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가 나중에 사과를 했어. 잘못했대. 자기가 아까 못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한국에서 사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그 활기 넘치는 희망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잘 먹고 와야 된다. 그때만 이제 자기랑 나랑 친구가 된 거니. 지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걸 미워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 그랬더니 자기는 당연히 아니래. 그러면서 얘는 자기는 세 개국어를 한다는 거야. 뭐 프랑스 말이랑 영어랑 뭐 세 가지 말을 한대. 해서 안 돼. 나는 아주 리들빗 아주 조금 영어 하니까 딴 말로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가다가 내가 그랬어. 네가 한국에 오면 나는 너를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말로 망치 부인을 유튜브에서 찾으라 그랬어. 한글로 망치 부인을 써주고 유튜브에서 찾으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찾아본 거야. 그러더니만 이쁘다는 거야. 그 내가 그랬지. 너 진짜 망치 부인 찾은 거 맞냐? 맞대. 그래서 진짜 리얼리 파인드 망치 부인이냐? 맞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이쁜데 막 그랬더니만 얘가 이제 막 웃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남편도 있다. 이 자식이 또 이거 뭐예요? 이게 꼬실 수도 있잖아. 나 47살이고 그 다음에 남편도 있다. 17살짜리 딸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딸은 나보다 더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만나서 진짜 기쁘다. 그치만 지금 한국은 미드나잇이다. 그니까 나는 지금 침대로 가야 된다. 너 좋은 좋은 날을 맞이해라.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사마 해잠이랑 그 대화를 끝냈어요. 이 페이스북을 하니까 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오사마 하짐이라는 젊은이가 말을 걸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한참 신나게 얘기를 했지. 이렇게 생긴 애야. 얘 IS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긴 애랑 이제 대화를 쭉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이제 막 영어를 이제 찾아보면서 그 메시지를 주고받았지. 나중에 우리 집 당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리고 내가 모로코에 있는 26살짜리 남자애랑 채팅을 했지. 펄펄 뛰는 거야. 너 지금 누구랑 채팅을 하냐? 얘가 IS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자 나도 이 IS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였다. 안 믿고 뒤지게 밤새도록 혼났어요. 또 한 번만 정체모를 외국인하고 대화하다 걸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밥을 안 준다는
잘못했다고. 예. 근데 좌우지간, 질투는 아닌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거지. 그때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나더러, 엄마 언제 어른 될래? 이러는 거여서, 뭐? 그때 자기도 그 외국인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페이스북으로, 얘가 처음에 몇 살이냐고 묻길래, 자기는 학생이라 그랬더니, 야한 말을 했대. 그래갖고 너 신고할 거야, 새끼야. 그래놓고 끊었다고. 그러면서 외국인이랑 함부로 대화하지 말래. 내가 페북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 그래갖고 딸하고 신랑한테 존나리 혼나고 다시는 외국인과 대화를 안 하기로 했지만 어쨌거나 오사마 하짐이 한국에 오면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TV 드라마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 대부분 외국인들이 한국을 접하는 게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야.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접하는데 그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이 너무 잘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막 그 CSI 마이애미 뭐 이런 거 보면 미국 너무 잘 살아. 가보고 나서 아닌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외국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처럼 외국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막 자기도 여기 오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로코에선 그런 일자리가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일자리 많지 않다. 요즘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서빙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커피 전문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다들 뭘 좋아했냐면 아르바이트생 하나 놓고 가게만 열어놓고 놀러 다닐 수 있다 이러면서 좋아했어. 근데 커피 전문점이 막 한 집 걸로 하나씩 생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둘 수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인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일자리가 없다. 무엇보다 레스토랑이 사라지고 있잖아. 식당이 사라지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안 그래요? 솔직히 그 뭐라 그러나 도심에 빌딩가의 식당 말고는 우리 그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식당에서 서빙하고 이런 일자리도 그래서 줄어드는 거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일자리가 뭐냐? 배달. 오로지 호황을 누리는 게 배달앱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배달이 문제가 뭐냐면 한 집에서 음식을 또 다 해. 한 집에서 음식을 다 해가지고 음식 맛이 똑같아. 그거를 막 그 여러 개의 전화를 받으면서 한 집에서 음식 해고 그냥 배달만 한단 말이야. 근데 집 주소도 잘 알아야 되고 이 배달이 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줬지.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야.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할 공장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공장 자체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도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가령 뭐 서양인, 백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절해.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온 백인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한데, 소위 이렇게 유색인종에게 흑인이나 아랍이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못돼 처먹게 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인하고 중국인을 대할 때 일본인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중국인한테 되게 또 못되게 대하고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외국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 다문화에 대한 자세 이런 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위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걸 볼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사실 그러면서 특히 나는 그 미국 사회, 미국에서 본 한인들의 모습에 되게 놀랬어. 물론 내가 만난 사람들은 덜하지만 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들이 소위 그러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백인 편을 드는 거야. 카드를 받으라고, 카드. 신용카드. 잠깐만요. 아이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오늘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뉴욕의 한인 사회의 분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뉴욕의 한인 사회 네일샵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뉴욕의 한인 사회가 뉴욕 한인 회장이 2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한국인 노인들이 흑인 청년에게 폭행당한 얘기들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 뭐라 그러나, 그게 이제 확실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흑인 폭력 문제가 터지면, 그니까 지난번에 무슨 문제였어, 왜? 흑인 저희 청년들이 죽었던 문제, 그런 문제가 터졌잖아. 그럴 때 한인 사회에서 무조건 미국 정부를 옹호하는 미국의 정부를 옹호하면서 흑인 아이가 뭐 등치가 얼마나 컸다는 둥, 그러면서 막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한인들이 막 올린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자세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네일샵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 그걸 뉴욕타임즈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그런 것 같아. 뉴욕타임즈에 그런 내용을 제보한 게, 그게 뉴욕의 한인 사회에서 분열 갈등이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닌가. 맨 처음부터 뉴욕의 네일샵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한 게, 그게 뉴욕의 한인 회장을 놓고 암투가 벌어져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소위 이제 백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친근하고 잘 지내는데, 흑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한인 사이트들에서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그때 왜 퍼거슨 시위 있었잖아. 그 퍼거슨 문제를 접하는 한인 사회가 그렇게 갈라져 있었단 말이야. 과연 거기서 이제 미국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쓴 사람들이 정말 미국인들이냐는 잘 모르겠어. 정말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냐. 왜냐면 그 사이트에도 보니까 우리 쪽 댓글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사이트에 우리 쪽 댓글원에서 공작을 하는 걸로 보여. 그러니 그들이 정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건전한 한인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인들은 사실은 흑인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위 미국 사회가 어떤 식이냐, 백인들은 백인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야. 집도 백인들끼리만 살고, 그리고 이게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주로 백인들끼리만 접촉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 한인들이 주로 가서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소위 히스패닉이나 또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많이 살고 있고,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 한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다양한 인종들하고 친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거기 LA에서 만났던 시민은, 흑인 문제라는 게 흑인들이 한인 상점을 약탈했다라고 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한인 상점을 약탈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상점이 털리고, 근데 대부분의 털리는 상점 중에가 한인 상점이 흑인들 공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털리는 거다. 그게 한흑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싱턴이나 뉴욕 쪽에 있는 미국 우리 가 있는 동포들한테 들은 얘기는,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정부의 편을 드는, 백인 사회의 편을 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인권의 문제로 접촉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접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찾아보고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기사도 났었어. 기사를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흑인에 대해서는, 가령 흑인이 그 기사에 났어. 미국 국적을 가진 흑인이 한국에 왔어. 거기 이제 뭐라 그러나 이력서를 쭉 쓰는 거야. 이력서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제 영어 학원에서
학원에다 이제 이력서를 쓰고 일을 하러 온 거야. 근데 그 이력서에는 백인이냐를 체크하는 게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왔는데 보니까 백인인 거야. 아, 흑인인 거야. 그랬더만 취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도 유색인종은 안 받아주고 똑같이 미국 국적을 갖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더라도 흑인은 취업이 안 되는, 그게 우리나라의 영어학원의 실체다. 그런 기사도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흑인만, 그러니까 그 영어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서아시아 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되게 많이 와. 근데 이 서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대부분 접하는 게 TV예요. TV 드라마에 보면 거기 막 한국의 부자 남자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잖아. 그거 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들에 보면 부자들이 처음에 되게 못되고 그러지만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막 일자리를 주고 그런 모습들이 막 그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서아시아에 있는 막 뭐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아, 여기 가면, 한국에 오면 뭔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도 부자들이 잘 돌봐주는구나.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야. 얘는 뭐니? 액션 한화는? 그래서 이 잘못된 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 실제로 왔다가 그 소위 한인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너무 막대하잖아. 여행객들에게는 친절하지만 그 여행객이 아닌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하단 말이야. 그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여행자들에겐 친절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친절한 면이 없지 않아.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 워킹홀리데이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특히 한국인들이 호주로 와서 영어도 공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막 브로커들이 모으잖아요. 브로커들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놓고 임금 띄어먹고 소개비조로 거기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높잖아. 시급이 14,000원인가 그 정도 돼. 근데 그 14,000원 중에 2,000원씩을 소개비로 뛴다든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워킹홀리데이 하러 호주에 간 젊은 애들은 영어를 공부하러 간 건데 영어를 쓸 일이 전혀 없이 그냥 뭐 농장 같은 데에서 무조건 일만 하다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들이 다른 나라들도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정말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자세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인권 의식이 분명한가?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인권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인권위원장이 흑인을 깜둥이라고 불렀잖아. 소위 흑인을 깜둥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인권 의식이 천박한, 한마디로 굉장히 그 인종차별적 표현 아니야. 인종차별적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소위 박근혜 정부를 막 적극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애들이 외국인 노동자 비하 여론을 계속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여론을 계속 만들면서 노무현 탓을 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옛날에 노무현이 외국인 노동자의 지문 검사를 일제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늘어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이퀄 범죄자라는 도식을 가지고 글을 쓰고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 조직원들이야, 걔네 조직원들이 퍼뜨리는 거야. 목적이 뭐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주장들을 글에 쓰고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노동의 문제는 뭐냐?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뽑아서 연봉 7천을 줘야 돼. 그게 정상이야. 우리 한국 사회 물가나 또는 생산된 물건의 가격으로 생각하면 임금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적정한 월급은 연봉 7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의 가격을 역추산을 해서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이 그 정도인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제 노동자의 임금은 연봉 3천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원래 정규직 노동자로 뽑아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뽑고 비정규직의 월급을 낮추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 지금 현재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를 갖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이 분노를 가지고, 뭐라 그러나, 분노를 가지고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업가들에게 우리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라 라고 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거야. 정규직을 일부 살려두고 비정규직들에게 너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돈을 못 버는 건 정규직 애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그게 2006년 7년 그때 나왔던 거예요. 2006년 7년에 소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불렀어. 기억나요? 그 귀족 노조론을 펼친 놈들이 누구냐? 그쪽 간첩들이야. 이 여론 조작단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낙인을 찍는 거지. 그래서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게 이 귀족 노조들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갈등을 부추겨. 그게 한 축이야. 그 다음에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기업 비정규직이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처우는 누구랑 이간질을 시키는 거냐? 외국인 노동자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당한 임금 연봉 7천 정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그 다음에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분열, 이간질을 통해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체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좀 천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천대하는 인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못돼 처먹은 거다. 특히 각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천대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당신들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야. 그 사도행전 10장 읽어봐. 사도행전 10장 읽어보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네가 그 이방인들을 똑같이 대하고 이방인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맨날 헤매고 다니는 장로 권사님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적이야.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 노동자들의 월급을 꼬리까지 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격적 표현은 품꾼의 품삯을 훔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그 교회에 잘 다니는 장로 권사들이 그런 시스템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건 하나님의 적이야. 예수님의 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귀하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귀하다.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면 고아와 과부에게 잘해라. 그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소위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서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믿는 자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더욱더 비참한 생활로 만드는 일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앞장서고 있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거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는 11조만 열심히 내면 된다. 나는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지난주에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 그 황교안 요즘도 그렇게 문자 많이 나와요? 난리도 아니야. 황교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황교안을 그 한국 개신교에서 직접 한국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글을 이 교회 조직이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교회 조직이 막 퍼뜨렸어.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교회는 안 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요즘에 그 문자가 좀 줄었어. 대신 뭐가 돌았냐? 그 시스템으로. 소위 그 네트워크로 뭐가 돌았냐면
메르스 괴담이 돌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초반에 황교안을 총리로 임준시켜야 된다. 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막 퍼뜨렸어, 그 네트워크가. 근데 우리 방송에서 그런 교회를 안 다니게 운동을 하자. 그런 교회 다니지 않기 운동을 하자라고 딱 선언을 했더니 그 문자가 돌던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게 딱 중단이 되고 이번 주에는 그 황교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줄어들었는데 대신 뭐가 늘었느냐? 메르스 괴담이 그 루트로 돌아.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받았다고 메르스 괴담을 받은 거야. 그런 분.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메르스 괴담 카톡으로 받았다라는 거 나한테 지금 제보 들어온 게 한 7건 돼요? 나한테 7건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네트워크가 소위 그 네트워크가 지금은 이제 메르스 괴담을 돌리고 있는 거야. 예. 그죠? 그러니까 그 황교안을 기도해달라 했던 그 네트워크가 지금은 메르스 괴담을 돌리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메르스 괴담을 돌리는 네트워크가 황교안을 위해 기도하자는 네트워크하고 통한다는 거야. 뭔가 수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메르스 괴담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들 모두 신고해야 된다고 봐. 메르스 괴담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애들 모두 신고해야 되고 정부는 모두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봐.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모르고 RT했어요. 모르고 전달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받은 사람 있지.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그 메르스 괴담을 유포한 사람. 여러분도 전달받았잖아. 맨 처음에 전달받은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이 어디서 받았냐? 왜? 맨 처음에 유포한 놈들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 가짜 허위 정보로. 그리고 전달한 사람들만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전파했는지 그놈들의 신상을 확보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받았고 그놈들의 정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처벌받아야 돼. 내 금요일날 뭐라 그랬어? 금요일날 이거 메르스 괴담 이거 수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그랬지. 내가 금요일날 방송한 거 들었죠? 이 메르스 괴담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메르스 괴담을 그 탄저균이랑 연결해서 혹시 단정적으로 표현한 놈들이 있으면 그놈들이 간첩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 그러면서 이 메르스 괴담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들었죠? 그죠? 내가 금요일날 그 얘기 정확히 안 했어? 메르스 괴담이 지금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이 메르스 괴담하고 탄저균하고를 섞어서 얘기하는 건 이거 좌파 코드를 이용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메르스 괴담을 전파시키는 거에 동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아니나 달라? 진짜 주말 내내,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메르스 괴담이 엄청 확산이 된 거야. 그러면서 메르스 괴담을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겠다. 그런 정보 발표까지 나오고, 그래갖고 네티즌들이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어요? 메르스가 전파되는 데는 거북이 대응을 하더니 메르스 괴담 유포는 번개같이 대처한다고. 뭐예요? 실제로 지금 메르스가 확산되는 이유가 뭐야? 메르스가 확산되는 이유가 초기에 보건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메르스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아무나 막 돌아다니게 하고 아무나 면회하고 막 돌아다니게 냅뒀잖아. 그래서 초기 한 사람이 감염시킨 게 10몇 명이라며. 첫 번째 확진자한테 감염된 게 12명인가 된다며. 그 12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홍콩, 중국에까지 균을 뿌리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야. 현재 발견된 확진자가 18명이라며.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보건당국 때문이야. 보건당국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감염자까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좌우지간 지금 이제 18명까지 늘었는데 아직 사망자는 없어. 왜냐면 사망자는 한 일주일 지나야 나와. 근데 나는 가장 그 인상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 일주일이 고비라는 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시끄러울 거란 얘기죠. 일주일이 고비라는 말. 지금부터 일주일이 이 메르스 확산의 고비다. 그 일주일이 정확하게 황교안에 대한 의혹이 검증돼야 되는
언론을 통해서 황교안에 대해서 모든 각종 의혹이 막 나오는 그 시기, 그때 이 우연하게, 이거 우연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우연히 황교안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야 될, 언론이 검증해야 될 그 시기에, 국민들이 황교안에 대한 의혹을 모두가 공유해야 될 그 시기에 우연히 지금 메르스가 그 굉장히 확산될 그 위기에 있다. 예. 한마디로 고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 지나서 황교안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가 없고 관심이 이제 사라지면, 적당히 주말에 가서 황교안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뭐 3차 감염자가 안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황교안 청문회에 관심을 가지면 이 일주일 고비를 지나서 3차 감염자가 발표되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지? 설마 그러겠어? 근데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 메르스, 내가 5월 셋째 주인가에 그런 얘기를 했지. 이거 메르스에 대한 중동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아마 곧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의 주식이 변동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그 메르스 이제 중동 바이러스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이거 아마 저기 곧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서 특정 그 업체의 특정 업체의 주가가 출렁일 거다. 근데 그대로 지금 됐어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예측해 보기엔 그래. 이 언론들이 황교안 청문회에 대해서, 황교안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관심을 안 주면 아마 이제 이 메르스 공포는 일주일 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이 언론 네티즌들이 황교안 청문회에 관심을 가지면 메르스 공포는 다음 주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예. 이거 뭐 정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런다는 거죠. 언론이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드는 생각은, 난 2주 뒤가 궁금해. 여러분, 작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기억나죠? 작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어마어마했잖아. 에볼라 바이러스 괴담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뭐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뭐 병원을 그만뒀다는 동 쌩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라 그러면서, 작년에 그게 세월호 사건 이후였지. 세월호 사건이 한참 그 세월호 특별법, 그죠? 세월호 특별법인가 막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도배가 됐잖아. 그래서 거기 서아프리카에 의료 봉사하러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가 더 문제다 뭐 쌩 난리가 났더니,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아무 뉴스도 없어. 그냥 무사히 돌아왔다, 이걸로 끝이야. 뭐 사스 어마어마한 문제였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였어? 그 신종플루. 근데 그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딴 얘기가 있더만. 신종플루 사망자 숫자가 좀 이상하다. 그게 진짜 신종플루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만. 좌우지간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서. 사스 때 죽는 줄 알았음.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곧 죽을 것처럼 이 언론이 이런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전염병에 대한 그러니까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하고 있어. 나는 2주 뒤가 궁금해. 그러면 지금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치사율 40%, 지금 한 2주 뒤에는 현재까지 나온 18명 중에 적어도 한 8명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적어도 한 7, 8명은 사망자가 나와야 돼. 지금 우리 언론이 신경 잘 써야 된다고. 지금 막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막 그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2주 뒤에 8명이 안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한국은 다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가장 웃기는 내용이 뭐였냐면, 저 기사 앞부분에 뭐라고 나냐.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은 질환이라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해. 근데 마지막에 보건당국에서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내가 궁금한 건 어느 지점이냐면, 치료제가 없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거야? 아니, 기사가 앞뒤가 안 맞잖아.
뭐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전염병이라며, 병이라며. 근데 막판에 보건의료당국에서는 이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대. 치료제가 없다며.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이제 내가 지금 이 메르스 뉴스를 어제부터 계속 봤어. 다 똑같아. 멘트가 거의 비슷해. 특히 치료제와 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 호흡기 증후군은 이렇게 얘기해서 막 확산되고 있고, 뭐 정부에서 제대로 감염자들에 대한 대처를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다가 마지막은 뭐라고 나오냐면, 보건당국에서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의료시설이 낙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 내 말이 마저 틀려. 나만 이해를 못한 거야?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그 말을? 치료제가 없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야? 지금 괴담의 내용이 뭐냐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공포 확산되고 있잖아. 치사율 40%라고. 근데 이 뒷부분에 가서 말이 안 돼. 치료가 가능하다. 그니까 내가 볼 때는, 아까 중요한 얘기 했어. 감기도 치료제가 없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거. 무슨 얘기냐. 사스 때도 곧 죽는다고 개 지랄 난리가 났었어. 사스 때도 그 막 선진국에서 해외에서 죽어간 사람 많다고 막 그랬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죽었다 사스로. 그래서 이 사스로 막 엄청 난리가 나서 막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온 나라가 후끈후끈 2달인가 1달인가 들고 일어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 김치를 먹어서 사스가 안 걸린다. 사스가 조류독감이지? 한국에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사스에 안 걸린다. 그렇게 끝났어. 그게 무슨 얘기냐? 그 호흡기 증후군, 발열, 기침, 두통, 몸살, 그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 염증이 심해지면 그게 폐렴까지 가고, 그럼 죽는 거잖아. 감기로도 죽어요. 그거 알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 그 감기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기관지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염증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걸려. 그 말이 맞잖아. 그래서 폐렴 걸리면 그때 폐렴 치료 제대로 안 하면 죽는 거야. 결국 이게 메르스라는 게요, 일종의 감기야. 감기. 근데 소위 중동에서 중동 지방에서 환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 지역에 병원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지역에 병원이 없고 증상을 완화하는 뭐 해열제라든가 항염 항생제라든가 그런 걸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그게 죽은 거야. 치사율 40%라는 게 그게 메르스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가난하고 병원이 없는 곳에서 정보가 없고 그런 곳에서 걸리면 죽는 거지.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번호만 내면 2, 3천 원에 병원 갈 수 있는 나라에서는 그 메르스 때문에 그 치사율 40%가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 저소득층 보건소 가면 공짜야. 결국 이 메르스 공포라는 건 2주일용 뉴스야. 2주간의 뉴스. 2주간 국민들의 혼을 빼는 뉴스라고. 나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책임을 묻고 있어. 2주 뒤에 어떡할 거야? 만약에 2주 뒤에 어떡할 거냐고. 너네 지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온 나라를 지금 공포로 쏟아붓고 있는 이 메르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언론의 태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캡처 다 떠놓으세요. 특히 그 각 언론사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 뉴스들 있죠. 그거 전부 캡처 뜨시고요. 2주 뒤에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해야 돼.
나는 이 언론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집단 소송을 난 준비해야 된다고 봐. 모두 캡처 뜨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언론이 너무 무책임하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 내 말 맞아 틀려? 맞죠? 뭐 치료제가 없다는 둥 개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알죠? 감기에 치료제 없는 거. 감기에 치료제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백신들 간염 뭐 예방 접종 이런 거. 간염 예방 접종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 있잖아.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사람들은 그 독감에 많이 안 걸려. 그래서 사람들은 독감 예방 접종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보잖아.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야.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것도 나는 그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감기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왜 독감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맞으면 환자가 줄어드느냐? 생각해 봐봐. 미리 독감이 걸릴까봐 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은 평상시 손도 많이 씻고 항상 영양분을 잘 섭취해.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독감 안 걸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어? 내 말이 맞아 틀려? 그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리는 이유가 정말 그 백신 때문이라기보다 내가 볼 땐 평상시에 손 잘 씻고, 아니 백신,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어. 나는 독감 예방주사라는 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우리 딸도 한 번도 안 맞아봤어. 그런 거 우리는 우리 가족이 독감 예방주사라는 걸 내가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나 한 번도 독감에 걸린 적이 없어. 왜? 나는 예방접종을 맞을 그 시간에 많이 먹고, 충분히 자고, 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 그리고 나면 독감이 안 걸려. 독감 예방접종을 막 맞아야 되는 것처럼 막 쌩 난리를 피우지만, 실제로 그 예방접종이 듣는다는, 내가 볼 때 그 예방접종의 효과보다 예방접종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평상시 자기 건강관리를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감이 안 걸리는 거고,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 몸 관리 안 하는 거야. 과로하고, 잘 먹지도 않고, 술, 담배 많이 하고, 신선한 그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는 거라고. 결론은 뭐냐? 내가 금요일날도 그랬잖아. 메르스 공포 문제는, 메르스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잘 먹고, 지금 딱 2주일 동안만 다이어트 하지 마. 2주일 동안 다이어트 하지 말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딱 2주일 동안 잘 먹어. 2주일 동안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밤에 충분히 잘 자고, 그리고 술, 담배를 끊어. 2주일 동안 술, 담배를 딱 안 하고 있어봐. 그 2주 뒤에 이 메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결국 이 이름이 되게 복잡한, 여러분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름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아?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홍콩 인플루엔자 기억나요? 홍콩 인플루엔자가 돌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극심하다. 난리도 아니었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죠? 홍콩 인플루엔자. 그래가지고 홍콩 인플루엔자 굉장히 뭔가 무서운 병 같잖아. 감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기였어. 조류 독감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 그것도 감기야. 독감. 신종 플루 그것도 감기 바이러스야. 결론은 뭐냐? 가난하고 국가가 가난하고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나라에서 그게 발생하면 죽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 유니세프 못 봤어? 매일매일 EBS나 이런 다큐 프로 이런 거 틀어봐봐. 유니세프에서 트는 영상들 봐봐. 맨날 누구누구는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리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런 애들은 그냥 감기 하나면 죽어. 감기 바이러스 하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치사율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치사율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금 죽는 것처럼 뻥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비만이잖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많이 먹고, 근데 사실 비만 환자들은 그러면 메르스에 안 걸리나요? 아니요. 비만 환자들은 위험해. 비만 환자들은 영양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헌혈 많이 해도 될 것 같잖아. 절대 아니야. 그거 알죠? 뚱뚱한 사람 헌혈하면 안 돼. 왜냐면 뚱뚱한 사람일수록 체내에 필요한 혈액량이 많은 거야. 예, 뚱뚱한 사람일수록 체내에 필요한 혈액량이 많아. 그래서 몸이 뚱뚱한 사람들이 헌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헌혈은 누가 좋으냐? 몸이 왜 날렵한 사람들 있잖아. 몸이 정말 이렇게 그 적당한 잔근육과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헌혈해도 되지만 뚱뚱하다 해서 헌혈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뚱뚱하면 영양 상태가 좋냐? 뚱뚱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리냐? 뚱뚱한 사람도 감기 걸려. 왜? 이 뚱뚱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뚱뚱하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뚱뚱하다는 건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라는 얘기야. 예.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즘에 방울토마토 많이 나오죠? 예. 내가 확실한 방법 알려줄게. 방울토마토하고 상추, 쑥갓 이런 거 지금 많이 나와. 하루에 한 끼를 이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20알씩 먹어. 방울토마토 하루에 20알씩 먹고 그 다음에 상추하고 쑥갓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특히 상추가 정력에 좋대. 정력에 좋다니까. 그리고 저기 오이고추, 오이고추 같은 거 그냥 오이도 좋아. 그냥 오이, 오이고추 이런 신선한 채소들을 깨끗이 씻었고 많이 먹어. 그러면 메르스 안 걸려. 지금 막 메르스 공포 확산시키는 네트워크, 현재까지 발견된 네트워크는 지난주에 황교안을 총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퍼뜨리던 네트워크에서 지금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어. 거기까지 내가 찾았어. 그들이 왜 그런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봤는데 답을 달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메시지를 전파한 사람, 전달한 사람의 전화번호하고 누구한테 받았는지까지 확보해놔. 그래야 나중에 이거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추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쯤에서 제목을 메르스 괴담 육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난 정부에게 있다고 봐요. 왜? 여러분 지난주 초에 우리 정부 보건당국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초에 우리 정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치사율은 40%지만 그 전염률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지금 그 환자 발생이 지난주 초가 아니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게 6월 18일 주간? 6월 18일 그 주간에 이미 환자가 발생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게 지난주잖아. 근데 환자가 발생하고 일주일 동안 정부 보건당국이 제대로 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을 확진 판결해놓고도 그 접촉자 수를 전혀 제한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이 지금 또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야? 정부에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군에 노출돼 있다. 지금 이게 핵심 아니야. 우리 정부에서 초반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이게 혹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니 격리 조치를 하고 초기 대응을 똑바로 했다면 지금 국민들은 공포에 떨지 않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담당자들이 지지난주까지 뭐 했어? 백수호. 가짜 백수호 논란으로 2달 동안 나라가 쑥대밭이었어. 가짜 백수호인데 백수호가 좋다고 몸에 좋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해가지고 아침 방송 본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걸 다 사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90%가 가짜다. 그러면서 유해하다. 그래가지고 유해하다고 또 난리가 났어. 조금 이따 유해하다고 얘기한 식약처장이 잘리고 다른 식약처장이 와서 안 유해하다. 둘 중에 어떤 놈이 맞아?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번엔 또 메르스 공포야. 메르스 공포 왜 생겼어? 정부에서 초기 대응을 안 한 거야. 안 해서 이렇게 됐어. 자, 이쯤 되면
메르스 확산은 누구 책임이냐? 메르스 확산 누구 책임이야? 정부 보건당국 책임이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건당국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괴담을 유포한 사람만 잡아드리겠다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언론은 미친 듯이 보도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2주일 동안 이들이 어떻게 보도하는가, 이들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캡처하자고. 대한민국의 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루에 기사 숫자 있잖아. 기사 숫자 정확히, 그러니까 메르스 쳐갖고 그날 당일에 나온 기사 숫자 계산하시고요. 2주일 뒤에 어떻게 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이 메르스 공포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지금 치사율 40%,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이 공포 속에 있어. 그렇게 공포를 보도했어. 그런데 그 보도에는, 아니 여러분,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똑같이 보도할 그 시간에 나라면, 내가 언론 보도 책임자라면, 보건당국 책임자라면, 여러분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 술 담배를 자제하시고 식사를 꼬박꼬박 골고루 영양식을 섭취하시면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냐? 언론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명이 오늘 3명이 늘었다. 확진 환자가 3명이 늘었다. 그런 얘기 할 시간에 그러면서 또 어느 병원인지도 안 밝혀. 자꾸 병원 사진은 보여주고, 그럼 막 그림을 가지고 네티즌들이 어느 병원이니 막 소설 쓰고 앉아있어. 국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보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가? 손 깨끗이 씻고 밥을 골고루 영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을 흡수하고 햇볕을 보고 20분씩 걸어다니고, 그러면 안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언론에서. 그런 건 없이 몇 명이 늘었다. 무려 밤새 18명으로 확대. 난 웃기는 게 꼭 그 환자 숫자가 아침에 늘어나더라고. 그죠? 환자 확진 숫자가 꼭 오늘 새벽에 늘어났다고 나와. 그래가지고 막 환자 숫자 늘어난 거 막 카운트하면서 날마다. 2주일 뒤에 보자고. 2주일 뒤에 너네가 쏟아놓은 말에 대해서 국민은 책임을 물을 거야.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언론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주말 내내 퍼뜨렸던 언론에 대해서 쭉 우리가 숫자 계산해놓고 뭐라고 얘기했지. 각 언론사별로 특히 또 이렇게 많이 클릭한 뉴스 있잖아. 댓글 많은 뉴스에 올라간 거, 거기서 어떤 자극적 보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린 추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사들의,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지금 그 기사들의 말이야,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발 깨끗이 씻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분 있는 식사를 하고 채소와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라, 햇볕에 운동해라, 이런 얘기하는 기사 있어 없어? 지금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보도하는 기사들에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죠? 있는 뉴스는 좋은 뉴스야. 없는 뉴스는 개그지 같은 뉴스. 그건 얼레기야. 지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언레기와 언론을 구분하는 거야. 이번 메르스를 가지고 언론과 언레기를 구분하자고. 진정한 언론이라면 미확인 내용을 가지고 공포를 확산시키기보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도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어느 나라였더라? 미국이었지, 미국. 미국의 어떤 비행기가, 그러니까 뉴욕 한 공항인가를 떴는데 기체결함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 비행기를 미국의 허드슨강, 뉴욕 옆에 흐르는 강에다가
불시착시켰어. 불시착을 시킨 다음에 그 문을 양쪽을 열고 양쪽 날개로 누구를 승객들을 차분하게 내보내서 전원 대피시켰다. 그게 작년인가 세월호 때 나왔던 기사였죠. 그죠? 예.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의 자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실제로 그렇게 위험성 있는 전염병이 돌고 있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은 뭐야?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예방 방책을 빨리빨리 전파하고, 그리고 보건당국이 어떻게 예방해 나가고 있는가를 집중 취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굉장히 자극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막 써대고 있어. 중요한 건 아직까지 메르스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신상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은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이야.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애들이 여관에 모여서 민박집에 모여서 연탄불 피워놓고 죽었어. 지난 일주일 동안 메르스로 죽은 사람은 아직 없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초중고생을 비롯해서 정말 생활고를 비관해서 죽어간 그 세 자매, 이번에 세 남자 벌써 6명 이상이 죽었어. 우리 언론은 진짜 이 메르스를 보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해야 돼. 메르스 686명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캡처해놔요. 2주 뒤에 그 언론사에다 책임을 묻게. 몇 명까지 확산될 수 있는가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자극적인 기사로 국민들을 불안 공포에 떨게 하는 거야. 이게 미친 거거든. 왜 미쳤냐? 클릭수. 더 많이 클릭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메르스에 대해선 댓글도 달지 말고 캡처만 해야 돼. 댓글도 달지 말고 캡처만 해놓고, 그리고 2주 뒤에 책임을 물어야 돼. 2주 뒤에. 기승전 정부. 맞아. 지금 기승전 정부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데, 얘야, 이번 메르스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거야. 메르스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알고 있었어. 작년에도 알고 있었고, 메르스에 대해서 기사 찾아봐. 작년에도 보도가 나왔다니까? 5월 15일에는 메르스 진단 키트 뉴스까지 나왔어.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 키트가 나올 만큼 잘 알려진 질병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대처한 게 전염률이 없다. 지금 2주 만에 18명이야. 이거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야? 국민 책임이야? 이거 정부 책임이잖아. 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이건 정부가 잘못한 거야. 환자가 18명까지 늘어나도록 우리 정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사람 방송 보지 마세요. 위험한 방송 하는 겁니다. 뭐가 위험한데? 내가 볼 때 네가 위험해. 언론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부가 최고위층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권력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이 아니야. 박근혜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야. 정말로 박근혜가 최고 권력자라면 박근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7시간, 작년에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에 7시간 외부에서 남자를 불러들여 만났다라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박근혜가 조선일보한테 시켰겠어? 박근혜가 조선일보한테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내가 정윤회 데려다 만났다 이렇게 쓰라고 시켰겠냐고.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은 정부가 아니야. 정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재벌 권력이야. 뭐라고요? 어떻게 재벌이 정부를 이용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만드는 정책이 있잖아. 법이 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집행을 해.
근데 만들어진 법과 집행 내용이 뭐냐? 재벌에게 유리한, 오로지 재벌의 이익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어. 박근혜가 마치 뭐에 쫓기는 것처럼 규제 완화하라고 막 신경질 내잖아. 그 왜 그러겠어? 규제 완화가 뭐냐 하면 재벌들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야. 그 안전장치를 풀으라고 막 신경질 내는 거야. 왜 그러겠어? 박근혜도 결국 재벌 권력의 하수인이야. 재벌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물론 박근혜가 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어. 박근혜가 알고 그러는지 그냥 모르고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박근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좌우지간 재벌들의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지금 여러분 정부에서 통과시키려는 노동법 그 내용도 뭐야?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시키도록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고,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늘리면 잉여 노동력이 늘어나고 그만큼 임금을 적게 줘도 되고, 그러면 결국 대기업에게 유리한 거야. 결론은. 그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 몇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번 이 메르스 뉴스가 덮고자 하는, 메르스 뉴스가 숨기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봐야 돼. 보니까 이제 메르스, 내가 볼 때는요, 메르스 얘기를 최대한 모든 언론이 메르스 공포를 금요일 토요일 확산시켰어. 근데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원빈 이나영의 결혼식 얘기도 나온 거 아닌가 싶어. 극비리에 결혼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식이 쫙 퍼졌는지. 내가 볼 땐 이 메르스 공포 얘기 확산이 안 먹혔나 봐. 그러니까 이제 원빈 이나영이 극비리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 같아. 극비리에 공개됐는데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 그러면서 막 밀밭에서 가마솥 걸고 국수 끓여 먹었다고. 우리도 밀밭에 가서 가마솥 걸고 국수 끓여 먹어도 돼? 그거 위법 아니야? 뭐 화보같이 아름다운 결혼식이 극비리에. 극비인데 어떻게들 그렇게 잘 알아? 참 궁금하다 이거지 나는. 힌두 교회 시발려나 아가리 여물어 망치려나 급했나봐. 내가 또 뭐 중요한 얘기를 했나 보지? 너의 거친 반응을 보니까 내가 또 뭐 맞췄나 보다? 니네가 원하는 것만큼 메르스 얘기가 안 통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요, 예. 지금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는 건 지난주에 황교안이를 총리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네트워크가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RT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안 넘어가는 거야. 무슨 삼관왕이야?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그 다음에 거친 시청자 많은 방송 1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는 방송 1위. 고마워요. 예. 네. 동시 삼관왕이야? 원래 이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그거 안 나왔는데, 아직?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메르스 뉴스로 가리고 싶은데 안 되나봐? 그쵸? 지금 네티즌 분위기가 메르스 공포를 확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메르스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 내가 느끼기엔. 그지? 현재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네티즌들은 메르스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죠? 그리고 도리어 이 황교안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어. 그러니까 메르스를 진짜 언론에서 최대한 노력했거든? 막 종박 메이저들이 미친 듯이 뿌렸는데 결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부는 뭐 했냐? 보니까 공포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뭐 했냐? 요게 제일 많아. 그지? 그 다음에 도리어 원빈과 이나영 결혼한 밀밭이 어디냐? 이런 데 관심 있어. 국민들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별로 공포를 안 느껴.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방주사를 많이 맞았거든. 처음에 사스였나? 신종플루였나? 어마어마했어, 공포가. 계속해서 환자가, 그때 막
텔레비전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환자 증가 숫자를 보여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때 죽는다고 얼마나 공포가 많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종플루였나 맨 처음이? 신종플루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종플루에 무슨 저기 치료제를 만든 제약회사의 주식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 특히 미국의 국방 관련 간부들이 신종플루인가 그 사스인가 그 치료제 만든 제약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게 나중에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2번까지는 알면서도 속아준다?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2번까지는 속아줘. 사스 한 번, 그 신종플루 한 번, 2번까지는 속아줘. 근데 우리 국민들이 3번째는요, 굉장히 싫어해요. 유병원이 그런 거야. 우리 어른들이 5대양 사건으로, 옛날에 5대양 사건으로 2번은 크게 봐줬어. 김기춘이가 5대양으로 막 2번 나라를 쑥대밭 만들 때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90년대 초반에 5대양 사건 2번 일으킬 때 막 어머어머 해준 거야. 근데 3번째 이번에 세월호를 갖다가 유병원이랑 엮었을 때는 막 신경질 냈잖아. 어르신들이. 똑같아요. 신종플루 때랑 사스 때 국민들이 굉장히 막 동요했어. 근데 3번째는 지금 이게 안 먹히는 거야. 내가 볼 때 메르스 안 먹히는 거야. 이게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먹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주식만 개미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그 개미들, 나는 이번 문제는요, 이 메르스는요, 그 이엽우피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인데 가짜 백소, 진짜 백소의 약효부터 추적해봐야 돼. 백소라는 뭐가 있다. 그게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동안에 방송에서 또 언론에서 엄청 홍보해줬잖아. 그것들에 대해서부터 다 추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언론에다 그걸 뿌린 다음에 뭘 했냐, 그 백소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어부피소 문제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까지 앞으로 이거 3%에서 4% 올라간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권장했다는 거야. 백소라는 제품이 막 명약인 것처럼, 기적의 명약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해. 그래갖고 막 개미들이 달라붙어갖고 주식을 막 사들여. 그 다음에 적당히 지네 주식 다, 맨 처음에 그걸 갖고 있었던 분들이 다 팔고 턴 다음에 개미들이 비싼 값에 산 다음에 가짜 백소다 터트려. 그래서 깡통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메르스야. 메르스 공포 확산! 뭐 저기 진단 키트, 앞으로 수백 명의 그 보균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감염자 루트를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몇 월 며칠 어디에 있었던 사람은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감염자가 몇백 명으로 늘어날 거란 얘기는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루트는 안 밝혀. 몇 시 비행기인지도 안 밝히고. 결국 공포를 확산시켜서 뭘 파는 거냐? 진단키트 팔아먹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내가 걸렸을지도 모르니까 너도 나도 가서 메르스 검사할 거 아니야. 메르스 검사하고 싶어갖고 진단키트를 구입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아유, 음모는 네 빤스 속에 있는 거지. 아우, 그냥 음모. 이것도 맞춘 거야, 내가? 내가 또 맞춘 거야? 음모라는 말씀은 블랙이야. 풀어달라 그러지 마. 이게요, 내가 볼 때 이런 현상은 내가 계속 추적해 온 건데, 보니까 세계적인 현상이야. 세계적인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 그니까 이제 세계 금융자본 있잖아. 세계 대금융자본. 그들이 지금 뭘 갖고 있어? 뭐 원전, 그 다음에 철강, 원전,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주식을 지네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들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는 걸 본 사람들, 그들이 주식을 개미들이 투자를 하는 거야. 개미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주식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대충 전해 듣고서는 모든 일을
접고 2000년대 그 IMF 이후에 실업했던 사람들, 실업자들이 그 주식에 대한 정보 컴퓨터를 놓고 그 컴퓨터에서 계속 주식 사이트를 들여다보면서 개미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가 볼 때 이건 그 사람들이 대상이야. 이 투명망토 뉴스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물러가는 자동차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누구를 노리는 거냐면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목표라고 봐 나는. 그래서 이 막 그쪽으로 확 쏠리게 해서 그걸 사게 하고 털고 빠지는 거야. 털고 빠지는 거지. 금값도 그렇게 막 올려가지고 비싼 값에 팔고 다 튀었잖아. 제일 비쌀 때 산 사람들 지금 반값 뭐야 한 몇십 프로가 싸진 거 아니야. 얘네들이요, 금융 자본들이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줘서 그들이 소비 능력이 나아지면 물건을 많이 살 거 아니야. 그걸 선순환이라 그래. 긍정적인 방향의 경제순환을 안 하고 돈 놓고 돈 먹기에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사기쳐서 잠깐 단기 이익 먹고 빠질 거냐, 그것만 노리는 거야.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갖고 노는 놈들이 지금 뻥카 치고 그 뻥카를 팔고, 그래서 뻥카에다 타가지고 나중에 주식 산 사람들이 죄 뒤집어 쓰는 거야. 무엇보다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나 또는 어떤 제품에 대한 내용이 일단 공개가 됐으면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사로 나온 거 보고 사잖아. 안 된다고. 그거 여러분들 기사로 나온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나온 뉴스들을 쭉 봐봐. 걔네들은 이미 공개되기 전에, 아직 내일 뭐 어떤 일이 발생할 건데 오늘 이전에 다 해먹어. 오늘 이전에 다 나눠 갖는다고. 그게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 이미 그건 정보가 아니야. 그건 정보가 아니라 홍보야. 광고지. 사라. 그거 사면 등신되는 거야. 이미 권력자들이 내부 정보를 지네끼리 다 나눠 갖고 이미 다 헤쳐먹는 거야. 헤쳐먹고 이미 뉴스에 뭐라 그러지, 미래가 보장된 내지는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거짓말이야. 이미 얘네들 다 팔고 튀려는 거야. 그거 사면 등신되는 거야. 그래도 꼭 사.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정보가 돈이다. 세계 금융자본이 지네들이 정보를 좌지우지해 갖고 놀아. 그러면서 어리버리한 그 주식 개미들을 등쳐먹고 있는 거야. 정보가 곧 돈이에요. 특히 이게 무슨 철강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한 장에 100몇십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개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종 종목, 갑자기 떠오르는 종목으로 어떻게 떼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사기야. 아니 솔직히 이제까지 그 유명했던 블루칩이라는 이름의 그 유명했던 종목들 다 어떻게 되냐고. 다 그 뻥이었잖아. 그러니 이게 이 주식 장사들이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금융자본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뻥에 놀아나지 말자. 예. 그때 여기서 또 금에다 투자하자 뭐 이런. 야, 투자할 돈이 어딨어! 아, 지랄 연병들이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주식 상한선이라는 것을, 원래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상한선에 제한이 있었어요. 15%. 주식 상한가가 뛰는 게 15% 이상 뛰지 못하게 제한하는